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섬 지역의 인구 유출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섬 지역의 인구 소멸은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섬을 일명 국경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대로 국경 간의 영해를 가르는 곳에 있어서 해양 영토 지배권을 갖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경섬이 현재 34개인데요. 이곳에 정주 인구를 모두 합해도 2만 5천 명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 170개국이 가입한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국경섬들이 완전한 무인도가 될 경우 배타적 경제 수역과 같은 영토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인도가 돼도 우리 땅인데 영토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UN 협약에 강제성은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인 게 주변국들이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자칫 제2의 독도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물론 인구 소멸과 고령화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겠지만요.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일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가을 작물마다 다른 수확법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모아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흑해 항로를 다시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8개월째 접어든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흑해 항로를 다시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학 오데사를 러시아가 이제 끊임없이 공격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UN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이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오데사 지역이 이번 달 7일 이후에만 5차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서 민간인 14명이 숨지고요. 28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는 러시아군의 폭격 목표물이 주로 항만, 민간 선적, 곡물 저장소였다고 밝혔고요.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60차례 공격을 받아서 차량 177대, 민간 선박 22척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 오데사에 있었던 팔라우 선적의 컨테이너선이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에 피격돼서 우크라이나 1명 그리고 외국인 사망하고 외국인 5명은 다쳤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유럽산 브랜드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이제 일종의 보복 관세를 매기로 한 건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측 실무협상단이 9월 20일부터 8차례에 걸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벌였지만 중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대면 교섭을 개최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실무협상팀을 베이징에 파견하도록 유럽연합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난 4일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확정 관세안을 가결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관세 10%여진 17.8에서 이제 45.3%의 최종 관세율이 이달 31일부터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 나라는 찬성표를 던졌고요. 독일과 헝가리 등 5개 나라는 반대표를 던졌고 12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도 같습니다. 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프랑스산 꼬냑 등 유럽산 브랜드에 대해서 30.6에서 39%의 반덤핑 관세를 잠동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고요. 유럽연합은 WT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럽산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 부산물, 유제품, 고배기량 내연 기관차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달달한 맛이 매력적인 우리나라 초당 옥수수 이거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를 하는데 성공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산물 초당 옥수수를 아프가니스탄 아이들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동대학교와 국제옥수수재단이 아프가니스탄 주민을 위한 초당 옥수수 재배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이번에 사용된 종자는 국제옥수수재단의 김순건 박사가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개발한 NK 슈거 OPV라는 초당 옥수수인데요. 개화하고 나서 20일이 지나면 옥수수를 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초당 옥수수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맛있잖아요. 생으로 달달하고. 먹어도 쪄도 다 맛있는데요. 재단이 지난 4월 달에 자체 모금을 통해서 마련한 초당 옥수수 종자 50만 개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내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7개 주에서 이제 5개 농가를 지정해서 적응 시험을 진행을 했고 현지 옥수수 연구원들에게 화상으로 재배 교육을 했고 4개 주에서 농업 시험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시험 단계도 거쳤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초당 옥수수 종자가 현지 환경에 잘 적응했고요. 농민들도 성공적으로 종자를 확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단 측은 재배 성공에 대해서 당도 15브릭스, 이거 사실 과일 당도보다 훨씬 좀 와, 높게 나오는 건데요. 네. 영양가가 높은 초당 옥수수를 현지에서 직접 재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성공 이후에 이제 북한 등 전 세계 기업 문제 해결에 이 옥수수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단이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옥수수 생산하고 수확해서 전국적으로 종자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콩고기. 네. 이게 일반식보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데, 그래요? 네. 무슨 얘기죠? 네, 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식품이 일반식보다도 사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비건식을 둘러싼 초가공식품의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초가공식품 하면은 네. 과자, 아이스크림 같이 원재료에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이 초가공식품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영양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엇갈려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품은 대체로 맛을 내기 위해서 당, 염분, 지방을 투입하게 되고 칼로리도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칼로리 높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비건식 중에는 대두 단백질로 만드는 소시지나 패티 이렇게 이제 대체 육류 제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품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가공을 해서 고기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기 위해서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콩고기는 식물성이기는 한데 네. 이 고기랑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가공이 필요한데 네. 그 과정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가공식품들이 가공 과정에서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적은 양으로도 많은 칼로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심코 많이 먹게 돼서 또 체중이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BBC는 채식주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고기가 몸에 좋지 않은 초가공식품을 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식물에서 유래한 초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은 일반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12%더 높다는 네.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대두 소시지나 식물성 패티 같은 비건 제품들의 유해성은 영양학자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초가공식품 또한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공식품은 섬유질이 많아서 몸에 좋긴 한데요. 하지만 또 다른 식품들은 섬유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결여되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초가공식품 먹을 때 소비자들이 스스로 조절해서 먹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편 킹스 칼리지 런던 영양학과 교수인 사라 베리는요. 동물성이든 비건식이든 모든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패티나 통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먹을 때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콩 이런 신선한 식품들을 같이 곁들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태국 정부가 홍수 피해를 입은 관광 도시 치앙마이 여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와 관광청이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라이 관광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북부 지역 방문객 10,000명에게 400바트 의료으로 16,000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보조금 지급이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라이 등 홍수 피해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 밝혔습니다. 현지 관광업계 요청한 긴급대출 그리고 전기 수도 요금의 감면, 세금 공제 등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앙마이에 마이스 그러니까 기업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과 스포츠 관광 중심지로 이제 여기를 홍보하고요. 영화 촬영지로 외국 여행 제작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앙마이는 태국 제2의 도시이자 북부 지역의 관광 핵심 지역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홍수 때문에 주요 관광지가 물에 잠겼고 아이고. 시내 상점 대부분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치앙마이 핑강 수위는 이번 달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 곳곳이 진흙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원래 모습 찾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태국의 국내 총산 GDP 대비해서 거의 20%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요. 네. 코로나19 때 그때 외국 관광의 발길이 뚝 끊겼고 그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좀 회복이 되다가 또 이렇게 홍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8일 기준 2,66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고요. 네. 어쨌든 이 피해가 컸다고 하니까 복구가 잘 돼서 외국인들 다시 가도록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 와, 진짜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텃밭 이번 주는 어떤 풍경인가요? 아까 해외 농업 뉴스에서 잠깐 그 초당 옥수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네, 사실은 초당 옥수수는 일본에서 개발한 옥수수.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막 개발했다고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군요. 일본이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아마 로열티가 지불되는
종자로 알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 종자를 알기도 어렵지만 일본이었고 네네. 우리가 자주 먹어서 즐겨 먹어서 당연히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게 네. 놀랍습니다. 좀 단옥수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찰옥수수 종류하고 달리 우리 그 통조림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갈비찜이나 이런 데다 나오는 철판 위에 있고 올려져 알알이 나오는 살려준. 그게 이제 그런 단옥수수 종류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개화하고 나서 20일 뒤에 먹을 수 있다고. 네, 좀 일찍 익는 편이고요. 그렇게 통조림으로 삶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생과로 먹어도 생과로 먹으면 배맛하고 고구마하고 약간 그 우와. 중간 맛 정도의 맛을 내서 생과로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옥수수에 알이 그렇게 막 엄청 딱딱하거나 이러진 않나 봐요. 네, 생과 상태에서니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날이 좀 서늘해졌는데 텃밭 네. 어떻습니까? 날이 서늘해지면서 가을에 심었던 배추, 무 그리고 쌈채소들이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오늘 비가 왔는데요. 한동안 가물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을 줘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비가 예보돼 있기도 해서 좀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박과 오이가 다시 열심히 열리고 있고요. 기온이 30도가 넘었을 때 쑥구만 피다가 이렇게 열매가 안 달렸는데요. 이제 다시 암꽃과 쑥꽃이 교대로 피면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게 달린 호박은 서리가 올 때까지는 좀 늙은 호박으로 익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애호박 정도로 자랐을 때 열심히 수확해 주어야 합니다. 늙은 호박도 아니고 애호박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의 호박은 그 쓰임새가 좀 떨어지는데요. 이때는 좀 그 호박 고지를 만들어서 보관해서 겨울철 나물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얇게 점여서 말리면 되는데요. 한동안 습도가 굉장히 낮아서 밖에서 잘 말랐는데 좀 습도가 높을 때는 건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고추나 가지와 같은 열매 채소의 경우에는 열대작물이라 최저 기온이 이렇게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열매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물 열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고추 같은 거는 좀 덜 익었으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첫서리가 뭐 다음 주 내로 막 예보된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면 풋고추 상태에 있는 것들을 뿌리채, 포기채 이렇게 뽑아서 빨갛게 익기를 좀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빨갛게 익지는 않습니다. 좀 그래요? 오래된 것들은 좀 빨갛게 익고요. 늦게 달린 것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마릅니다. 풋고추 상태로 이렇게 수확한 경우에는 장에다가 넣어서 고추절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풀을 발라서 고추 부각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뿌리채 뽑아서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뿌리채 뽑는 이유가? 이 뿌리채 뽑는 이유는 서리 피해를 받지 않고 아직 익지 않는 열매를 후숙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물에서의 뿌리의 물과는 죽어있는 조직이라서 이게 자동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식물체 안에 수분의 농도가 옅어져서 서리가 올 경우에 얼게 되지만 이렇게 뿌리를 뽑아두면 수분의 농도가 진해져서 체액의 농도죠. 네. 진해져서 얼지 않고 남아있던 열매와 씨앗을 숙성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그대로 뿌리를 둘 경우에는 서리를 맞아서 썩어서 이렇게 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죠. 네. 열매들을. 줄강낭콩이나 작두콩과 같이 계속 꽃이 피고 차례로 열매나 꼬투리가 익어가는 작물들도 이렇게 뿌리채 뽑아두면 포기 안에 있던 물과 양분으로 열매가 익어가는 후숙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둘러 수확한다고 꼬투리만 따서 말린 것보다는 이렇게 포기째 뽑아두었다가 말린 것이 훨씬 튼실합니다. 꼬투리를 따서 말린 것은 콩이 쭈글쭈글해지지만 포기째 말린 것은 씨알은 작을지언정 쭈글쭈글하지 않고 탱탱하게 후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가 마르고 열매나 꼬투리의 색상이 바뀌면 그때서 이제 꼬투리를 열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야, 이 수확할 때 그 작물마다 이 뿌리나 줄기 살리는 것도 알아둘 게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작물 중에 혹시 또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토란 줄기를 아직 수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어린 줄기는 남겨두고 살이 오른 줄기를 잘라내서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말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추석 즈음에서 하는 작업들인데 네. 보면 이제 밭에 그런 것들을 그냥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굵은 줄기를 남겨놓으면 땅 속에 알토란이 살이 오르지 않습니다. 양분이 줄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알뿌리가 이게 크지 않는데요. 그래서 알뿌리 성장들을 돕게 하려면 이렇게 굵어진 줄기들을 수확해줘야 합니다. 알뿌리 수확은 설이 내리기 직전에 이루어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알뿌리와 함께 줄기 및 큰 뿌리인 모구, 구루터기라고도 하고 무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함께 수확해서 내년 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깨도 수확을 해가지고 들기름 짜고 그런 시기인가 봐요. 네. 들판에 들깨를 말리고 들깨를 터는 구수한 향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들깨잎이 노릇하게 변하면 베어서 말려야 하는데요. 베어낸 들깨는 밑에다가 이렇게 비닐이나 천막을 깔고 위에 올려서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요. 잎은 떨어지고 줄기에 달린 꼬투리는 갈색으로 익어가게 됩니다. 들깨는 이제 3번에 걸쳐서 타작이라는 터는 작업을 해야 네. 되는데요. 5일 정도 간격으로 털고 나서 말리고 털고 나서 말리고 이런 기간을 거쳐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타작에서 나오는 들깨가 들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물 수확은 기름용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작에서 나온 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셔서 들깨가루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콩은 어떻게 수확을 해야 하나요? 콩은 아직 이제 노릇하게 익은 상태로 풋콩을 수확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른 콩은 더 기다려야 하지만 풋콩을 수확해서 밥에 넣어 먹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릴 적에 이런 풋콩을 볏짚에 그을려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흔히 이제 콩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풋콩이 향도 좋고 이게 고소한 맛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게 아쉬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계량에서 나온 콩들은 익게 되면 낙엽이 져서 콩줄기와 콩깍지만 이렇게 남게 되지만 서리태나 토종콩 또는 이런 방콩 종류들은 낙엽이 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콩잎이 남아 있습니다. 수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콩잎을 따고 털은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콩을 일일이 털어서 수확하는 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콩 수확량이 많으면 요즘은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곳에서 콩 탈곡기를 빌려오기도 하고요. 또 콩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콩 탈곡기를 빌려서 이렇게 탈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나물콩 종류는 일일이 손으로 털어야 합니다. 기계 회전 속도를 낮춰서 탈곡하지 않으면 회전날이 싹이 나오는 싹과 뿌리가 나오는 콩의 눈을 강하게 때려서 콩나물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0432님, 주화통 마늘을 심어서 생산한 육종 마늘이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이게 종자로 적당할까요? 5g 이상 크기는 돼야 한다는데 어떨까요? 네. 네. 그 통마늘을 육종 마늘로 이렇게 쓰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쪽이 8쪽 되고 8쪽이 10쪽 되고 이러면서 마늘 쪽 자체는 작아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마늘 끝에 달리는 주화를 심어서 마늘 통을 키우는 그런 이제 작업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이제 이후에 나오는 통마늘도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주화를 한번 심어서 그 도야 마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자 자체를 갱신하면서 마늘 쪽을 키우는 그런 작업도 한번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확은 수확대로 하고 이제 네.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9812님, 요즘 집에서 키울 만한 작물 추천해 주세요. 채광량은 보통이고요. 장소는 협소합니다. 네. 보내주셨는데. 채광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남양이더라고요. 남양일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 동양이면 아침 햇빛만 보고 서양이면 또 오후 햇빛만 봐서 네.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엽채소 종류로 상추라든지 쑥갓, 뭐 아욱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길러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좀 채광량을 신경 써서 화분을 이쪽으로 좀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작업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못 옮기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광량이 별로일 때도 좀 편하게 기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요즘 이제 뭐 시판하는 식물 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에게 꼭 필요한 적색광하고 청색광을 이렇게 고루 비춰주는 식물 등이 있거든요. 아, 따로 이제 조명을. 네네. 예. 네, 식물 등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식물 등을 밤까지 켜놓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밤에는 좀 꺼주셔야 됩니다. 1015님 중부지방인데요. 요즘에도 무 파종을 해도 겉절이형으로 잎이 자랄 수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장기 예보상으로는 11월 중순까지도 좀 좀 따뜻한, 따뜻한 기온이 맞아요. 유지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심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기에 적당한 무는 알타리 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일반 김장무보다는 재배 기간이 좀 짧은 그런 이제 무를 좀 파종하시면 알타리 총각김치라고 그러죠. 네, 그거 담그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답니다. 1015님. 그리고 0419님. 고구마는 언제 캐나요? 지금도 땅속에서 고구마가 큰다고 추워지면 캐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봐요. 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고구마도 상대적으로 열대 작물입니다. 네, 그래서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이렇게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 이후로는 아직 지금 괜찮은 현재 것 같은데. 고구마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꼭 수확하셔서 우리 그 저장 관련해서 차성주님이 질문하셨는데 네. 뒷부분에 그 15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한 2주 정도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말려뒀다가 또 집에서 저장할 때도 15도 이상 되는 그래서 이제 거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잘 보관해야 썩지 않고 오랫동안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확도 잘 하시고 네. 보관도 신경 써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19님. 네. 자, 2569님. 포도나무가 잎이 까맣게 둥글게 타들어가듯 전체에 퍼져 있고요. 네. 그 포도 알은 익으면서 쪼그라들어서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약재를 사용하면 될까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요. 화면을 못 봐서 아쉽긴 한데요. 뭐 좀 이런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탄저병 같은 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곰팡이성 질병인 것 같고요. 이제 이미 오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예방적으로 구리가 함유된 뭐 이런 그 약재가 있거든요. 네, 구리. 그 석회버르드액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불리는데 이런 것으로 미리 예방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칼슘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르게 미리 예방적으로 해주셔야 이런 병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에 걸린 포도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미 이제 병이 들은 것들은 깨끗이 이렇게 전염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곳하고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서 확실히 격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2950님. 괴산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요. 마늘을 한 접 정도 심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쯤 심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도토리처럼 동그란 마늘씨도 있던데 어떤 종자를 심는 게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까 0432님이 질문했던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도토리처럼 동그란 마늘씨가 도야 마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늘 좀 끝에 달렸던 주화를 심어서 1년 지나면 이런 동그란 마늘씨가 되거든요. 이걸 심으면 또 육종 마늘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지방에 속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중에는 이제 모두 심게 됩니다.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심는 게 좋습니다.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네요. 그래도. 네네. 예. 6770님 충북 진천인데요. 그 들깨를 처음으로 심었는데 자르는 시기를 몰라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네. 요즘 하셔야죠.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요. 조금 예. 전에. 그 초록색의 이 들깻잎이 노릇하게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베어서 말리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면 밑에서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씨앗이 떨어지고요. 위에는 아직 이제 연글고 있고 이런 단계에서 베어 말려놓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갈색으로 잘 숙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터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6787님. 이 조그만 텃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남편이 배추에 물을 너무 자주 주는데 괜찮은지요? 야채는 물을 먹고 자란다네요. 물 주는 것 때문에 자꾸 싸운다고. 네. 일단 물을 주게 되면 주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한낮에 이렇게 물 주는 것은 좀 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야채는 물을 먹고 자라죠. 그렇긴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식물에 이제 섬유소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맛이 물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적당히 한 5일 간격, 5일 간격. 네, 이 정도로 자, 나왔습니다. 5일 간격. 물을 6787 님. 충분히 한번 주시고 그 외에는 좀 땅이 마르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예. 땅이 마르지 않고 항상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무름병이라든지 뿌리옥병이라든지 이런 곰팡이성 질병에 감염되게 됩니다. 네, 5일 간격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부천에 사는 한순자입니다. 부천의 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궁금한 거 네, 편하게 안녕하세요. 물어보시죠. 예. 네, 다름이 아니고요. 그 원래는 그 텃밭이 아니었고 그냥 그 나무 심었던 그런 데인데 거기를 저희 밭을 읽어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네네. 근데 고구마 잎이 너무 오래 무성해서 고구마 네. 잎은 엄청 잘 따다서 잘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수확하는 과정에서 수확을 해보니까 고구마가 전혀 안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고구마는 막 싹이 나 있고 네. 왜 그러는지 나무 그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요. 고구마 네. 줄거리를 들쳐주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하셨나요? 네, 많이 했어요. 그러면 2% 다 영양분이 간 모양이네요. 아, 그러니까 그 고구마 전용 그 비료도 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고구마는 안 달리고 잎만 엄청 무성했어요. 네. 좀 그늘이진 환경에 재배하셨나요? 나무 네네. 심었던 자리니까. 네. 아. 네. 네. 워낙 고구마는 이 햇볕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늘에 들어가 있어서 좀 네.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아, 이 혹시 햇빛이 많이 거름을- 부족했나 봅니다. 햇볕이. 네, 그러면 혹시 거름을 좀 줘서 그런 고구마용 거름이면 네. 상관없습니다. 고구마용 거름은 아. 그렇게 고구마용으로 따로 이렇게 조제돼서 나온 거름이라서 그 네. 거름 때문에 이렇게 고구마가 안 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그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들쳐주기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원래 네. 심었던 자리에만 고구마 달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하셨다고 하니까 결국은 네. 이제 아마 그늘에 들어가 있어서 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네. 거기에는 고구마 네. 말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늘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궁금해서요.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늘에서는 주로 이제 엽채류를 심는 게 좋습니다. 상추라든지 뭐 근대라든지 아욱이라든지 이런 엽채류가 약간 그늘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고구마 잎으로 좀 올해는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냥 고구마 키면서 이파리 너무 아까워서 이파리 다 따가지고 네. 그 말리고 겨우내 먹으려고요. 네네. 아유, 고구마는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안 맞는 걸로 아쉽지만 네, 내년부터는 고구마를 심지 않고 다른 거를 심어야 되겠어요. 예. 관장님 말대로. 잘 심은 관장님. 다음에 저희한테 또 네. 자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농업박람회 가서 관장님 뵙고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5님, 이 폭염으로 배추에 속이 차지 않아서 추가 비료를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주면 좋을지 김장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네. 가을에는 2주 간격으로 거름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탭이라든지 아니면 물비료 형태로 액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2주 간격으로 또는 액비는 일주일 간격으로 줘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시지만 수확하기 한 달 전까지 또는 이제 최소한 3주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탭이나 아니면 물비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지금 폭풍 성장할 때거든요. 지금 네, 네. 한참 기온이 딱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탭이든 물비료든 집중적으로 지금 마지막 성장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김장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네, 아직은 예, 남아 있습니다. 이공사님 마지막까지 좀 스퍼트를. 자, 그리고 2445님 평창 600꽃인데요. 팥 콩깍지가 아직 파래요. 이거 갈색이 될 때까지 둬야 하나요? 아니면 따둬도 되나요? 그리고 가지를 집에서 자연 건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걸어서 말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썰어서 채반에 말리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팥을 지금 심으셨는데 지금 아직도 파랗다는 얘기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요. 예. 네, 일단은 좀 모두가 다 파랗지는 않을 거고요. 초기에 열렸던 애들은 약간 좀 이제 노릇하게 이렇게 연갈색으로 익어가는 게 생기면 그때 뿌리째 뽑아서 이렇게 걸어두면 또 이제 이후에 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는 콩깍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익지 않은 푸른 풋콩 같은 경우는 바로 밥에 넣어서 이렇게 그냥 드시면 됩니다. 관장님이 좋아하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지를 집에서 자연 건조 하시는데 좀 습도를 좀 한번 보세요. 일단은 가을에 한동안은 습도가 굉장히 낮아서 자연 건조도 잘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좀 건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건조기가 좀 필수인가 봐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자, 927 하나님, 여기는 경남 함안인데요. 그 밭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수확을 앞두고 다 큰 열매들이 뚝뚝 그냥 다 떨어집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그 비정상 홍시 비슷하다고. 예. 이게 크게 병든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다른 농가들도 또 그런 것 같대요. 이게 기후 변화로 여름에 비가 좀 덜 오고 너무 덥다가 얼마 전 폭우로 수분 공급이 한꺼번에 과다한 탓일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너무 속상한데요. 네. 예. 이게 낙과 현상은 사실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이제 그 이전 해에 보통 이제 지금 올해에 다는 감들이 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름 영양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열매만 남기고 다 떨어져요. 조기 낙과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키워서 떨어뜨려요? 예, 큰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영양 관리 과일을 단 상태에서 영양 관리도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거름이 좀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낙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물 부분도 있어요. 물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수분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오면 또 낙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올해 그 재배하면서 관리했던 뭐 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하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927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이유일 수 있네요. 그죠? 네네. 예. 자,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요, 전국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요. 특히 남해안에는 아주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일기예보 잘 참고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구에 사는 혜민 씨는 서울 여행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사회공헌 기업의 도움으로 장애인 여행 지원 차량이 운영 중이라는 거였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혜민 씨에겐 참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혜민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걸까요? 얼마 전부터 대구에서도 원하던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